국가의 부름을 받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검이 돼서 돌아온 아들. 이 아들을 부모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대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조차 못하는 우리 부모의 마음, 얼마나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네, 더 이상 은폐하지 않고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사건을 제기하고 지금까지 조사하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또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보고 또 대책 마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일벌백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육군 참모총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단면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 인터넷 댓글을 보면 이렇게 엄마들이 미국에 가서 차라리 원정 출산하는 게 정답 아니냐, 또 입영 거부 운동 펼쳐야 된다, 뭐 이 정도의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사실은 그 정도면 민심 위반이 상당하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예. 원래 대통령도 사실은 참모총장 지금 임명된 지 한 2달 남짓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에 대한 경질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상황까지 보고 이게 국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지금 크게 떨어져 나갔구나. 이건 신속하게 뭔가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겠구나. 아마 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참모총장이 물러났는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질책에서 물러나는 것보다도 육군 스스로 이제 이렇게 어떤 자정 기능이라든지 자정 작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터인데 예. 이게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이게 정말로 뿌리 깊은 데서 어떤 완치가 될 수 있을까? 어떤 군 내에 있는 이 어떤 구타가 그렇죠. 반짝할 것도 많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참모총장 물러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결국 뿌리 깊은 그 병역 문화를 개선해야 되는 건데 한 사람의 경질로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요. 네. 육군 참모총장 사퇴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사퇴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수사를 제대로 하라. 그리고 추가 기소할 거 하고 네. 공소장 변경할 거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 사태가 육군 참모총장의 경질로 이어지는지는 저는 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의 책임자가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이것은 좀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고요. 실질적으로 조기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 이순광 사단장이죠. 네. 그런데 지금 밀리다 여당 야당에게 문매를 맞고 나서야 이순광 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네. 징계위원회 가봤자 제가 봤을 때는 감봉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밑에 있는 연대장하고 대대장이 정직이기 때문에 그 네. 이상의 징계를 주기가 사실상 어렵고요. 그리고 준다 하더라도 이 징계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동기이거나 뭐 선후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주의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다음 책임자가 누구냐면 육군단장입니다. 근데 육군단장은 경고만 줬어요. 네. 육군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사건에서 문제의 핵심에 있는 분인데 이 사건 현재 수사본부장이 육군단 헌병대장입니다. 그러면은 사건이 어디서 재판을 해야 되냐? 육군단 보통군사법원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네.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 했단 말이죠. 예. 이거 자체도 그렇고 보고도 굉장히 누락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성추행 있었는 거 아니냐? 군단장 물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거 허위 보고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자기가 결재판에 사인을 해서 치약 발효라는 걸 처음 들었답니까? 안티프라민 처음 들었대요. 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군이 이게 이런 범죄,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보고도 엉터리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치환해서 국지도발전이나 저게 도발 상태면은 네네. 보고를 띄엄띄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전쟁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보고가 뜨문뜨문 올라오면 큰일 나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 수사를 좀 더 재수사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고 뭐 네. 특검이라도 도입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군인권센터 얘기인데요. 몇 가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진행 중인데요. 군이 지금 재판 관련돼서 특히 검찰 조사 관련돼서 네. 핵심 증인이 법정에 서지 않았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입실한 환자가 있습니다. 네, 예. 환자도 다수인데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윤일병이 들어오기 전부터 모든 과정을 다 봐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증인입니다. 이 증인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요, 검찰관이 진술서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다르죠. 공판 중심주의는 실체적 진실을 좀 더 파헤치기 위해서 핵심적인, 그러니까 뭐 증거를 동의했냐 부동의했냐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부르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전역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에서 수사 당국이 가해자 편들기식 수사 또는 상해치사에 끼워 맞추기 수사를 했다면 과연 이 증인이 법정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것에 대한 수사 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리고 검찰관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모두 명령 체계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명령을 하기 때문에 차제에 민간에서 들어가는 특별검사가 재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군 헌병대나 군 검찰에서 지속적인 어떤 가혹행위라든지 구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든지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하자. 축소하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이제 축소 문제를 키우지 말자. 밖으로 안 알려지게 하자. 이슈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자. 이제 아마 여기에 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뭔가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대로 안 알려줬잖아요. 피해자 가족들이 공소장 보고 싶다는데 공소장 지금 안 알려줬거든요. 그다음에 이 증인, 이 목격했던 증인, 환자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한다면 이 피해자 유족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법정에 증인으로 지금 군 검찰에서 안 세웠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가급적이면 밖으로 안 알려지도록 하자라는 아마 이런 전제 선상에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이제 임 소장님이 군 수뇌부 보고를 못 받았을 수도 있다 하는데 또 상황에 보면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타 사망 사고 나와서 얼마 있다가 이 부대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진단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든지 이 세부 내용이 밖으로 나가서는 큰일 난다. 이런 자세로 지금 이 건을 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보통 군사법원에서 이 4차 공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주범 이병장이 이제 법원에 섰는데 굉장히 반성하는 기색 없이 꼿꼿한 자세로 있어서 방청객들의 큰 분노를 샀다고 해요.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재판장에 다녀오셨습니까? 네네. 어제 그 법정 감시단, 시민 감시단이 한 1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버스 2대 갖고 또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었고요. 방청한 공간이 너무 좁아요. 한 50명도 못 들어가는 공간인데 복도까지 이제 다 차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재판장이 이 법무관이 아닙니다. 그 라이센스가 없는 사단장이 지명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28사단 부사단장인 이명우 씨가 이제 들어왔는데 방청석을 보더니 정리하라 그러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질 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는 우리를 감시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식이죠. 잠시 휴정을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서기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빨리 들어오라고 해라라고 해서 제 차 들어왔는데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모습입니다. 사실은요.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저희가 좀 이 피고인들의 모습을 좀 봤습니다. 뭐 그 보는 표정 이런 것들은 제스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객관화시켜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뜯어봤는데 가해 병장들. 네네. 주범은 굉장히 뭐 표정은 굳어 있지만 보통은 그 정도면 고개를 떨구고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빳빳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공범들은 푹 숙이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막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의무지원관이라고 하는 그 유하사는 담담한 표정은 지었는데 좀 얼어있는 듯한 표정이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성하는 기색이 좀 있었습니까? 특히 주범 같은 경우? 주범은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요. 나머지 공범들은 좀 그런 기색이 있었고 유하사는 그냥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고 그중에 그 불구속 피고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치약 한 통 짜 먹인 자기한테 이제 그런 걸 행위를 당했죠. 물고문 당하고 그 친구는 거의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력의 내재화됨 그것을 그 소위 말해서 범죄 집단 비슷한 곳에서 자기도 소극적으로 때려야 되는 상황 이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좀 오버랩되지 않았나. 그 친구는 누가 옆에서 좀 잡아줘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때렸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주범이 있고 종범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뭐 주범이라고 하면 이제 병장 같은 경우는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고 이제 느끼셨고, 네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들이 다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나무 떨듯이 그냥 떨면서 네. 그동안 행위를 반성하고, 네. 어쩌면 그게 바꿔야 될 군대 문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그 떨고 있는 병사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따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밖에서 군 신병으로 입대를 할 때는 이게 네. 군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두려움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 아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그냥 폭력이 상습적으로 있고 본인도 이게 이제 신병 시절부터 맞고, 네. 그럼 군대가 당연히 이게 때리고 맞는 내가 군대인 것 같구나, 이제 이렇게 사고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언론 방송에는 뭐 또 국방부 발표로는 뭐 군내 구타가 어떠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있는 게 문화고, 뭐 이게 어떤 정상적인 모습이구나 하고 아주 잘못된 왜곡된 어떤 이 군대의 영내 생활상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면서 본인이 고참이 되면 그게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때렸던 사람이 전역하고 나가면 본인이 이제 신병 들어오는 사람들 때려야 이게 군기가 뭐 형성이 되고 이게 부대의 본 모습인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폭력 문화 자체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은 한 번 생기면 계속해서 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만큼, 그러니까 멀쩡한 청년이 군대에 옵니다. 멀쩡한 청년이 군대에 와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윗사람한테 뭐 맞는 거는 크게 대수롭지 않은 거고, 내가 때릴 때 같이 옆에 그냥 멍하니 있다가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 폭력을 습관화가 되는 거고, 병장쯤 되면 뭐 이 정도야, 우리 옛날에는 더 했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윗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부대 분위기를 군대 생활 오래 하면 하사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뭐 최소한 중위 고참부터 대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대는 이 부대에는 뭔가 구타가 좀 횡행하고 있구나. 근데 눈치를 채면서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안 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밑에 들어온 사병들은 이게 당연히 부대가 체계적으로 특히 간부들부터 이게 묵인하고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자연히 구타를 해서 군기를 잡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본인이 고참이 됐을 때는 당연히 또 때리게 되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 어제 재판받으러 갔던 군인들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저 재판받는 장병들도 우리 아들이었어요. 우리 아들 저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마치 피의자죠. 당연히 피의자죠. 지금 뭐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네. 되느냐 하면서 재판정에 입장을 하는 병장 이하 다른 상병 또는 오른쪽이 이제 피의자들이고 예, 왼쪽이 마스크요. 헌병대. 예, 헌병대. 왼쪽은 이제 모자를 쓴 사람은 헌병대. 네. 자, 변호사님, 저희가 좀 법리적인 네, 문제를 네, 좀 여쭤볼게요. 일단 주범에 대해서 강제추행죄는 추가가 돼서 네, 공소장이 네. 변경이 됐고, 이제 네. 논란은 상해치사죄냐 살인죄냐 이거인데, 네. 사실적으로 이 고의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고의를 입증하기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입증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군 검찰이나 헌병대에서 발견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 정도면 고의가 인정이 되느냐 평가의 어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최소한 지금까지 발견된 이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살인죄를 이제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들은 이 폭행 자체가 열 몇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행해졌고, 그다음에 신병이 3월 3일 날 들어와서 4월 7일 날 사망할 때까지 한 달하고 4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폭행이 지금 계속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 폭행하고 쓰러지니까 링거를 맞춘 상태에서 또 계속해서 폭행이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이게 쓰러지고 나니까 이게 뭐 어떤 이 산소 포화도까지 검사를 하고 나서 별 이상 없으니까 계속해서 폭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물을 마시는데 물도 제대로 못 들어가서 물도 흘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 이렇게 폭행을 했다. 그러면 이 가해한 병사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는 안 죽으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 생각 자체가 지금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들의 잘못된 판단에 기초해서 계속해서 폭행을 했다면 네. 이게 어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감정은 그런데 법적인 이치로도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법적으로도 그게 평가의 문제여서 네. 일정 부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우리 네. 부모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영 문화, 군대 보내는데요,
저희들이 앞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군대 갈 때 그 사진과 함께 앞서 저희 이 대담 시작하기 전에 그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했었는데요. 바로 어제 군대 가는 자식을 보내는 부모 심정이 이랬습니다. 네. 어제 경기도 의정부 육군 306 보충대에서 입소식이 있었거든요. 윤일병 사망 사건이 알려진 뒤에 육군의 첫 입소식 자리였는데요. 네, 저 사진 보면서 많은 부모님들 참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부모는 지금 이제 군대 막 보내는 자식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뭐 김경주 변호사님도 뭐 저도 아들 3년 전에 논산훈련소 들어갔다가 네. 한 몇 달 전에 이제 전역을 했었거든요. 예. 처음에 근데 논산훈련소 갈 때 이제 지네 엄마,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여자친구하고 셋이 가서 이렇게 보내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군대를 믿으니까 가서, 왜 우리 어렸을 때는요, 가서 사람 되고 온다, 대 안에 남아가 돼서 온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믿으니까 또 보내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대 갈 때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런 약속 한다고 하죠? 네. 자, 뭔 일 생기면은 천국 같다라고 전화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암호를 정한다고 해요. 천국 같다. 일 생기면 오늘 한 일간지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또 있잖아. 일 생기면 괜히 나 맞고 있어 이랬다가 괜히 또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 천국 같다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면 이런 당부까지 하겠습니까? 부모하고 자식 간에 암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인데요. 우리 김 변호사님이 자식 입대할 때 가슴이 먹먹했다. 변호사분인데도 군대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가슴이 먹먹했다면 일반 빼걷고 일반 서민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가슴이 먹먹함을 넘어서겠죠. 제가 이제 그 육군 훈련소와 306 보충대 앞에서 저희가 군인권 카드를 몇 번씩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기획적으로 한번 했는데요. 군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청와대에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배포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앞에 나가면 이제 부소장이 원스타 나와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저는 군이 충분히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에서 때리거나 맞거나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 저는 그것이 육군훈련소 훈련 프로그램에 저는 일주일 과정을 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전투훈련도 중요하지만은요, 전우회를 상실하지 않을 만큼의 잠정적인 어떤 병영의 힘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뭐 영화 이순신에 관한 이야기 나오지만 이순신이 전우회에 대해서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 12척밖에 되지 않은 배 가지고 외적을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느냐. 불법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 인권친화적인 병영 만들겠다는 거 해야 되는데 저희 카드 나눠주니까요. 그거를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회수를 했습니다. 법무관이 나와서 안에 들어가자마자 군인 복무규율 25조 사항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거치지 않고 외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외부의 문제 해결을 하면 징계받을 수 있다라는 공지하면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럼 엄마한테도 전화해서 천국이에요라고 하면요. 나중에 발각되면요. 징계위원회 해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제 잠시만요. 어제 그 국방위원회에서 그제죠. 그제 그 국회의원들의 질타 중에 이런 제안도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우덕 의원이 한 제안인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보시겠습니다. 면회도 못하게 하고 말 대답 제대로 못한다고 죽을 때까지 때려요? 앞으로 또 나겠죠. 어떡할 겁니까? 차라리 엄마한테 일릴 수 있게 핸드폰을 지급해요. 우리 병사들도 좀 엄마한테 일릴 수 있게 좀 해줘요. 자, 이게 뭐 오죽 답답하면 뭐 군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다는 건 사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하지만 오죽하면 휴대전화라도 해서 엄마한테 이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요건 좀 민감한 질문이라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군 의문사 뭐 관련된 조사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의문사 당하신 분들 또는 군대에서 아들 맞았다는 분들 중에 원스타, 투스타 이상의 자제분들이나 있었는지
군 고위 간부들 자제분들도 군대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 맞았다는 소리를 내가 못 들었어요. 이거는 뭡니까? 거의 없죠. 없다고 봐야죠. 예, 지금 현재 김은중이 사건이 이제 좀 의문사로 남아 있고, 네. 김은중의 아버님 김첩 장군이 이제 삼성 장군이셨죠. 그 외에는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생각해보면 제가 92, 3, 4년도에 이제 저는 이제 군 법무관 생활을 했었는데 예. 그때만 해도 이게 골프 문화가 군 장교들 사이에 그렇게 널리 퍼져 있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면 사실은 부대 안에서 영내에서 장교들이 테니스 많이 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테니스 치려고도 사실은 영내 이 장교들이 연관 장교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주말 되면 거의 이게 연관급 이상 그냥 골프 치러 가는 것 같고 이게 아까 그 어떤 전우회 얘기를 하셨는데 전우회가 사병들 병사들 사이의 전우회가 아니고 예. 네. 간부와 병사들 사이에 전우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중국 역사 보면 나라를 일으켰던 주원장이라 이런 사람들 보면 행진할 때 병사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랬어요. 그냥 무슨 네. 독립 장군이라 그래서 무슨 황제감이라 그래서 별도의 막사를 짓고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춘추 전국 시대에 옥이라고 하는 장군은 병사에 고름이 나면 자기 입으로 고름을 빨아서 뱉었어요. 네. 그러니까 병사들이 네. 이렇게 사기가 충만하고 네. 아 장군이 우리랑 같이 정말 모든 혼연일체가 되는구나 했는데 지금 장군이나 연관급 뭐 연대장이나 대대장 중에서 막사에 가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생활하고 자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요일 날 되면 사실은 사단장님 저기 교회 다니면 그냥 참모들 교회 가서 그냥 같이 사단장님 얼굴 눈도장 찍는데 바쁘지 네. 병사들이 종교 활동 제대로 가는 이 병사도 지금 이 사망한 윤일병도 지금 종교 활동 못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지 못하게 해서 그런 거 체크하는 장교들은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제를 비롯해서 뭐 출퇴근 문제까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이제 군 병역 문화 개선 대책을 위한 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혹시 군 인권센터에서 고민한 내용도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1시에 열리는 이제 병역문화 혁신위원회 네.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촉식이 있어 가는데요. 아마 한민구 장관께서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휴대전화 허용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근데요. 네. 군대 내 보안은요. 대부분 간부들이 다 밖으로 빼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USB 사용을 간부들이 하거든요. 휴대전화도 뭐 그렇고.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미 사실상 카이다나 이런 곳에서 그리고 각군본부가 모여서 여기에 대한 회의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창 처분이 많이 있어요. 휴대전화 몰래 많이 쓰다가. 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게 뭐냐면 투지폰, 피처폰. 예, 그거 지급하자. GPS 안 되고. 예, 그리고 근무 시간에는 모두 수거하고 우리 학생들도 학교 등교하면은 이제 휴대폰 이제 수거했다가 학교할 네. 때 이렇게 주듯이 그러면은 업무 시간 이외에 이제 6시면은 이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업무 중이라도 네. 경계 근무할 때는 휴대폰 줄 수도 있죠. 무전기보다 더 빨리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예. 그런 융통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훈련은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 생활만큼은 좀 자유롭고 생활만큼은 보다 이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군 병영 생활 그렇다고 뭐 훈련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네. 군대 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가서 큰 문제 없게 하자는 거죠. 훈련은 힘들더라도 생활은 자유롭게. 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